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도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돌아가지 않으려는 이기적인 행동들 때문에 저는 그 사람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한 지 15년 만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수 있었고, 현재는 법적으로 아무 상관없는 남이 되어버렸는데 너무 오랜 기간 참아오는 동안 그 인간들에게 너무 많이 시달려서 그런지 아직까지도 정신이 온전히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저희 엄마가 2년 전에 대장암을 진단받았을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 당시 3기 초반이라 항암 치료만 꾸준하게 잘 치료해도 어느 정도 희망이 있다는 말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병원에서 시키는 건 뭐든 다 했었죠. 어렸을 적 아빠가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고로 세상을 떠나시는 바람에 엄마와 단둘이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어요. 그동안 온갖 고생 다 하고 이제야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엄마의 대장암 소식은 저에게 엄청난 절망으로 다가왔어요. 엄마도 저 혼자 남겨지는 건 원치 않는다며 어떻게 해서든 회복을 하시려 했지만 병마와 싸우는 게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체력적인 소모도 커서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가 점점 지쳐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좋아질 수 있는 희망이 있다던 의사의 말과 다르게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왔어요. 수술로 암을 제거하고 어느 정도 숨 좀 쉴만하면 다른 곳에서 또 암이 발견이 되는 일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의 몸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암세포가 혈액을 타고 장기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 게 제일 큰 걱정거리였어요. 언제 어디에서 또다시 발병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면역력까지 떨어지다 보니 엄마의 몸에서 암세포는 활개를 치며 돌아다녔고 어떻게든 이겨보려 악착같이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도 달라지는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암과 싸워온 지 2년의 시간이 흐른 끝에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어 버렸고 저는 엄마를 떠나보낼 준비를 해야만 했어요. 절대로 제 곁을 떠나지 않겠다던 엄마가 저와 작별하려고 숨을 거칠게 호흡하실 때 너무 무서웠습니다. 엄마가 떠나는 걸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고 평생 제 옆에 있어줄 거라 믿고 있었는데 암이라는 질병 하나 때문에 엄마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게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 남편과 시모는 제 아픔을 어루만져 주기는커녕 오히려 축배를 들고 있었어요. 당신 지금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엄마 언제 떠나는지 보려고 구경 왔니? 맥주랑 땅콩 당장 안 치워? 여기가 무슨 영화 관람하는 극장이야? 아이, 오늘 내일 하신다면서. 벌써 사흘째야. 오늘도 저러다 하루 넘기시겠지. 나는 뭐 이러고 싶어서 그런 줄 알아? 지루하니까 땅콩이라도 씹으면서 보려는 거야. 그래, 맞다. 오늘 넘기면 5일째잖아. 의사 말로는 세상을 떠나고 싶지 않아서 정신줄을 놓지 않고 있다던데. 너를 두고 먼저 떠나는 게 얼마나 싫으면 저러겠니? 이것만큼 지루한 것도 없다. 저기요, 사돈. 고통스럽게 명줄 붙잡고 있지 말고 이제 그만 떠나세요. 저희들도 생각해줘야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저희도 이젠 너무 지치고 지겨워서 맥주 한 잔에 땅콩 먹고 있습니다. 제 말 들리시죠? 신체 부위에서 기가 제일 늦게 멈춘다면서요. 눈 감고 숨만 헐떡거린 지 벌써 4일째입니다. 저희 더 힘들게 하지 마시고 이제 그만 세상에 미련 버리세요. 내가 봤을 때 오늘도 저런 식으로 버티다가 하루가 또 지나갈 것 같다. 에휴, 그러게요. 맥주 한 병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요. 밑에 편의점에서 좀 더 사와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어르신들한테 듣기론 건강식품을 많이 챙겨 먹으면 세상 떠날 때 숨이 잘 안 끊겨서 고통스럽게 떠난다던데, 장모님이 평소에 건강 생각해서 그런 식품들 엄청 챙겨 드셨나 보네. 그러니 저렇게 눈만 감고 버티시지. 저는 개념 없는 두 모자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다 필요 없으니까 나가시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과 시모는 화가 난 제 모습에 당황하면서 자리를 피했지만 좀처럼 화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남편과 시모의 행동은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어요. 저는 엄마가 떠난다는 것 때문에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한데 두 모자는 이런 상황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많이 도와줬었는데 엄마가 떠날 때 보인 두 모자의 모습은 제 화를 더 키웠고 이 일이 마무리되면 두 사람과의 인연도 정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인생에 필요 없는 사람들과 함께할 이유가 없다고 결정을 하게 되었죠. 숨 넘어가는 사람 앞에서 맥주와 땅콩을 사가지고 와서 먹고 있을 땐 당장이라도 두 모자의 머리채를 잡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순간에 안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 최대한 이성을 놓지 않기 위해 두 모자를 내쫓았는데 집으로 돌아간 줄 알았던 그 인간들이 잠깐 화장실을 가려고 병실 밖을 나왔을 때 비상계단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병원에서 맴돌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저는 한마디 하려고 비상계단 문을 열었는데 두 모자의 대화에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경악을 했어요. 너무 충격적인 대화라 온몸에 소름까지 돋았습니다. 대장암은 유전적인 요인이 상당하다던데, 애미는 아직 몸에 이상 없다디? 이왕이면 안 싸돈 세상 떠날 때 같이 가면 장례를 2번 안 치러서 상당히 편할 텐데. 그래야 그 식당 우리가 가져갈 수 있을 거 아니야. 언제 떠날지도 모르는 며느리 목 빠지게 기다리는 것도 참 그렇네. 무슨 방법 없니? 식당을 우리 걸로 만들 방법 정말 없는 거야? 사돈이 떠났으면 그 식당 며느리한테 자동으로 넘어갈 텐데 명의를 너로 변경할 수 있게 계획 좀 세워봐라. 돈 되는 건 우리가 가져가야지. 저도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요. 저 사람이 장모님 식당을 저한테 줄 이유가 없잖아요. 저도 식당 일을 같이 도와서 하는 입장이긴 했어도 저는 혈육이 아니라서 얻어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 봤는데 이거 어떤 것 같아요? 차라리 이게 더 속 편하지 않아요? 다른 말은 다 들렸는데 마지막에 남편이 뱉은 한마디는 제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시모의 귀에 대고 속삭이는 바람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두 모자가 우리 집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충분히 알게 된 이후 이혼은 조금도 고민하지 않았어요. 한창 예민한 나이인 아이들이 마음에 걸리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이런 상황을 알고도 모른 척 지낼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엔 저에게까지 피해가 올 수도 있었고, 마지막에 듣지 못했던 남편의 한마디 때문에 불안해서 하루빨리 이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3일장이 끝나는 순간 남편과의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고, 비상계단에서 듣게 된 두 모자의 진짜 모습들에 더는 어떠한 미련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엄마는 결국 마지막까지 놓지 않으려 했던 제 손을 놓게 되면서 끝내 버티지 못하시고 그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을 떠나게 된다는 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숨은 멎었는데 체온은 따뜻했고 고통스러워하던 좀 전의 모습과는 다르게 평온을 되찾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엄마를 외쳐 불러도 깊은 잠에 빠지셨는지 더 이상 어떠한 움직임조차 없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점점 굳어가는 엄마를 끌어안은 채 마지막으로 했던 말은 그동안 고생했고 사랑한다는 말이었어요. 아빠가 세상 떠난 뒤 먹고 살기 위해 앞만 보며 열심히 살아왔던 엄마의 세월이 담긴 거칠고 굽어진 손은 눈물을 멈추지 않게 만들었어요. 제가 옆에서 엄마의 일생을 모두 봤기 때문에 엄마를 떠나보내는 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눈물로 엄마의 3일장을 치르기 위해 정신없이 준비하고 있는데 엄마가 떠난 소식을 접하게 된 남편과 시모가 장례식장에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이미 그 인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건지 알기 때문에 상대하고 싶지 않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에휴, 끈질기게 버티더니 그래도 5일은 못 넘기고 가버렸구만. 어차피 떠나게 될 거. 왜 이렇게 세상에 미련을 가져서 여러 사람 힘들게 한 거야? 진작 떠났으면 벌써 3일장 치렀을 텐데. 하여간 갈 때까지 속 썩이는구만. 요 며칠 신경 쓰여서 끼니도 제대로 먹지 못했는데 오래간만에 육개장에 밥 좀 말아 든든하게 먹어야겠다. 뭐니 해도 장례식은 육개장과 편육이지. 그리고 술이 빠져서야 되겠어. 애미 너도 그간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을 텐데 3일장 치르려면 체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사람들 몰리기 전에 미리 밥 먹어두는 게 좋을 거다. 그런데 여기 공기가 왜 이렇게 냉한 거야? 다른 곳은 안 그러던데 여기만 유독 공기가 차갑네. 주위를 왜 둘러보세요? 뭐 찔리는 거라도 있는 거예요? 어머님이 지은 죄가 많으니까 그런가 보죠. 세상 떠날 날이 가까워오면 몸이 먼저 반응한다던데 어머님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나 봐요. 우리 엄마가 먼저 가신 것뿐이지 어머님은 얼마나 오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날이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우리 엄마는 아직까지 건강하시다고. 병실에서 맥주 한잔 한 것 때문에 아직까지 화가 덜 풀린 것 같은데 말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나한테 방금 말 조심하라고 그랬어? 누가 먼저 잘못을 했는지 전혀 인지를 못하나 봐. 당신이랑 어머님이 하는 태도를 봐봐. 이게 지금 정상적인 집안이야? 그래도 우리 엄마한테 하루빨리 세상 떠났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는 건 잘못된 거지. 장모님은 어차피 떠나게 될 상황이었잖아. 좋은 말 할 때 당장 사과드려. 늙으면 서러워서 못 산다고 하더니 그 말이 딱 맞나 보다.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 눈치 보여 살 수 있겠니? 밥맛 떨어져서 먹고 싶지도 않다.
시모는 저로 인해 기분이 상했다면서 장례식장을 나가 버렸어요. 남편은 저에게 나중에 따로 얘기 좀 하자면서 서둘러 시모를 뒤따라 나갔습니다. 그리고 두 모자는 3일장을 치르는 동안 단 한 번도 장례식장에 오지 않았어요. 주변 지인분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엄마의 장례식을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시간이 끝나고 정신줄 하나 붙잡아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며칠간 식당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어서 대충 정리한 뒤 집으로 가야 할 것 같아 잠깐 식당을 먼저 가게 됐는데 문을 여는 순간 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남편과 시모는 술이 가득으로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고 처음 본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었어요. 시모는 식당 안으로 들어온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비틀거리면서 제 앞으로 걸어왔어요. 그리곤 다짜고짜 얼굴에 손을 올려 붙이더니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저한테 던지면서 막말을 쉬지 않고 퍼부어 댔어요. 예, 애미야. 그 카드 한도 최대로 높여놔라. 일일 한도가 낮춰져 있어서 돈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잖아. 내 아들이 그러는데 그 카드 안에 돈 꽤나 많다면서? 너희 엄마가 남긴 돈이면 우리 돈이나 마찬가지인데 필요한 곳에 사용하면 좋잖아. 그리고 식당에 음식들 이거 방치하면 상하니까 내 지인분들 좀 초대했다. 다시 부족한 음식들 좀 더 만들어내오고 냉장고에 술도 거의 다 떨어졌으니까 새로 채워놔라. 오늘 코가 삐뚤어질 정도로 마셔야 되니까 네가 신경 좀 써줘라. 장모님이 글쎄 나를 위해 선물을 준비해 줬더라고. 카운터에 장모님 지갑이 떡하니 올려져 있는데 체크 카드 하나만 보이더라. 어차피 장모님 세상 떠나셨고 이제 우리 돈이나 마찬가지인데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잖아. 그래서 당신 장례 치르는 동안 나는 우리 엄마 한 번도 해드리지 못했던 명품 가방이나 옷들 몇 개 좀 해드리고 좋은 곳에서 바람 좀 쐬고 왔거든. 돈이라는 게 벌 때는 정말 힘든데 사용할 때는 순식간에 나가더라. 한 3천만 원 정도 사용한 것 같은데 괜찮지? 저는 남편의 말이 끝나자마자 얼굴에 손을 올려 버렸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두 모자가 제 인생의 제일 쓰레기였고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렇게까지 사람이 막 나갈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된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두 사람을 신고했어요. 남편은 자기 얼굴에 손을 댔다며 식당의 물건을 집어던지면서 난리를 쳤고 시모는 식당 하나 운영하면서 꼴에 있는 척 한다고 가족끼리 돈 좀 쓴 거 가지고 일을 크게 벌인다며 저에게 화를 내고 있었어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동안 살면서도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었는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턴 자기들 세상인 것 마냥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는 그 인간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들이 오고 남편과 시모의 행동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는데 알고 보니 비상계단에서 대화를 나눴을 때 제가 듣지 못했던 한마디는 남편이 저희 엄마 식당 카운터에 지갑이 올려져 있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 안에 체크카드로 돈을 좀 쓰자고 시모와 대화를 나눈 거였어요. 엄마 체크카드는 식재료 결제나 일상생활에 사용할 때 쓰는 카드라 식당 일을 함께 했던 남편도 카드를 몇 번 써왔었어요.
그래서 저 몰래 이런 계획을 했던 거였고,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명품 가방들은 제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가족들끼리 돈 좀 쓴 거 가지고 경찰까지 불러? 네가 아주 오늘 나랑 끝장내려고 작정을 했구나. 갈 때까지 가보자는 거야? 내 아들과 이혼을 하겠다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 것 같니? 돈 그거 좀 썼다고 해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팍팍하게 꾸는 거야? 사돈 떠난 게 우리 잘못은 아니잖아. 지금 힘든 거 충분히 알겠는데 살면 또 사라진다. 시간이 알아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거고 다시 제자리를 잡을 건데 시애미가 지금까지 살면서 명품 가방 한번 구경 못 해봤다고 아들이 큰맘 먹고 결제해 줬는데 이 정도는 눈 감아줄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그동안 우리 아들이 식당 일 하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그 고생한 만큼 보상이라 생각하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지인들 식당에 초대할 수도 있는 거지. 안사돈 있을 때 눈치 보여서 사람들 초대도 못했었다. 무상으로 일해줬으면 당연히 그에 따른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 당신만 입이야? 나도 힘들게 일한 만큼 월급 받아 돈을 쓰고 싶었다고. 진짜 너희들은 말로 해선 안 될 것 같다. 우리 엄마한테 돈을 받을 처지라고 생각해? 그게 그동안 불만이었다고? 시아버지가 노름 때문에 사고치고 도망치다가 사고로 세상 떠나신 게 벌써 6년이나 됐어. 아직까지 빚이 산더미인 거 몰라? 네가 우리 엄마 식당에서 일하는 동안 매달 그 돈 빚 갚는데 전부 꼬라 박은 거 알면서 지금 그런 말이 나와? 한두 끝도 없이 주는 거에 감사하게 생각하기는커녕 오히려 돈을 안 줘서 불만이었다고? 그래서 내 허락 없이 식당에 함부로 들어오고 돌아가신 우리 엄마 카드로 저딴 쓰잘머리 없는 명품 가방이나 사고 있어? 아주 두 모자가 쌍으로 정신이 나갔네. 둘 다 콩밥 먹어봐야 정신 차리지? 저는 그날 이후 남편과 이혼 소송을 준비했고 두 모자에게 법적 처벌을 내리기 위한 준비를 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저는 두 모자를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아 이름 있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적 자문을 구했고 오랜 시간 상담한 결과 두 모자는 타인의 분실카드 횡령죄와 타인의 카드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죄, 그리고 타인의 소유의 카드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속이고 사용한 점에 대해 처벌을 내릴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점유물 이탈 횡령죄, 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 사기죄, 거기에 더해 엄마의 식당에 허락 없이 들어와 자기 식당인 것 마냥 함부로 이용한 것과 제 얼굴에 손을 댄 행동들, 식당 물건들을 집어던진 기물 파손죄, 영업 방해 등등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포함시켰습니다. 뒤늦게 자신들이 한 행동에 대해 상황이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인지하게 된 두 모자는 그제서야 사태를 수습하려고 저와 좋게 합의를 보려고 했어요. 반성은커녕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행동들이 저를 더 화가 나게 만들어 저는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울며 불며 애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징역을 산다는 게 말이 되니? 그냥 좋게 합의 보면 안 되겠어? 그동안 우리가 했던 잘못 충분히 뉘우치고 있다. 그러니 좋게 정리하자. 원하는 대로 내 아들과 이혼했잖아. 서로 안 좋은 감정만 남긴 채 끝내면
나중에 손주들 보기에도 얼마나 창피한 일이야. 애들 한참 민감할 나이에 애비랑 할미 욕설이가 웬 말이야. 애비가 징역을 산다고 하면 애들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어. 나도 이 나이에 징역이 웬 말이니. 그곳에서 어떻게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겠냐고. 한 번만 용서해다오. 왜요? 징역 사는 게 많이 두려우세요? 그럼 처음부터 잘했어야죠. 이제 와서 빈다고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받은 상처가 치유되려면 당신이랑 그 인간이 내 두 눈앞에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요. 저는 절대 합의 없으니까 들어가서 거기서 생을 마감하던 달게 받으세요. 거기에서도 살면 다 사라져요. 사람은 새로운 환경에서도 빠르게 적응한다면서요. 제가 듣기론 최대 8개월 정도 징역을 받을 것 같다던데 너무 짧아서 1년까지 미뤄보려고요. 마음 같아선 평생 나오지 못하게 하고 싶지만 법이라는 게 제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아마 그 인간은 형량이 좀 더 길게 나올 거예요. 저희 엄마 집에 무단 침입해서 금품까지 빼갔었잖아요. 수사하던 도중 밝혀졌는데 이건 모르고 있었죠? 그 인간 차에서 엄마의 금품들과 돈 되는 물건들이 나왔다고요. 우리 엄마가 떠나셨는데 위로를 해주기는커녕 머릿속에는 돈 될 만한 물건이 뭐가 있는지 그것부터 생각했지 뭐예요. CCTV에 촬영된 날짜가 저희 엄마 장례가 시작되자마자 행동으로 옮겼더라고요. 당신들 때문에 우리 집안이 무너졌는데 당연히 당신들도 무너져야지. 그리고 우리 애들 걱정 당신이 할 필요 없어. 이미 내가 당신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벌써 다 말해줬거든. 아마 2번 다시 얼굴 볼 일은 없을 거야. 내가 정말 마지막으로 원하는 건 당신이 평생 가슴 아파하며 땅을 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 그렇게 두 모자는 법적인 처벌을 피해갈 수가 없었어요. 시모는 7개월의 형을 받게 되었고 남편은 1년의 징역을 살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시모의 출소를 앞두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이 징역살이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옮겨졌는데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시모도 알게 돼서 출소를 앞두고 난리를 피다 교도관에게 물리적 힘을 가해서 형량이 몇 개월 더 늘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아직 애들한테도 아빠가 췌장암이라는 걸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현재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상당한 지장이 생긴 상황 속에 암이라는 말을 하게 된다면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질 것 같아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요. 징역을 살다가 다시 나온 남편이 아마 먼저 저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움직일 게 뻔한데 피곤한 일이 생길까봐 서둘러 이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집부터 알아보는 게 급선무인 것 같아요. 애들 핑계로 또다시 저에게 거머리처럼 붙을 테고 금전적인 요구를 하겠죠. 그 인간들이 저지른 금전적인 손해는 전부 다 보상을 받긴 했지만 췌장암 핑계로 힘겹게 돌려받은 돈을 다시 토해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이혼을 했는데 애들 아빠라는 이유 하나로 저희 엄마가 한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을 전 남편한테 사용하고 싶지 않아요. 어차피 췌장암 말기면 가망도 없는 건데 시간을 연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인간들이 불행해졌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빌었었는데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전개가 펼쳐지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애들을 생각하면
이 또한 다행인지 불행인지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저와 애들만 생각하며 악착같이 살아가려고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는 가족들과 서로 행복한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뿐인 인생 서로 얼굴 붉히면서 사는 거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인생에 있어 제일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눈 감기 전에 후회는 없어야 하잖아요. 젊었을 때는 혈기왕성해서 가족들이 없어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겠지만 나이 먹고 자기 몸 하나 돌보기 힘들어질 때면 가족이 그리워진다고 하네요. 그때 돼서 주변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가족들과 서로 등 돌리기 전에 좋게 해결할 수 있는 건 하루빨리 바로 잡으시길 바랄게요. 저 같은 경우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여러분들 중에선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시다면 후회 없는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뿐인 인생 웃으며 살다가 웃으며 떠나는 게 제일 큰 행복일 것 같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남편과 이혼을 하고 홀로 서게 된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열심히 노력한 사람에게는 분명 좋은 기회가 찾아오지만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걸 이번에 제가 겪게 된 일들로 인해 많은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 8년 차에 7살 된 아들 하나 키우면서 잘 살아보겠다고 악착같이 벌어모아 없는 형편에 그래도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저는 정말 잘한다고 생각했었는데 남편은 항상 제가 부족하다면서 안 좋은 시선으로만 바라봐 주었고 그런 행동들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너무 큰 상처로 돌아왔었어요. 잘 사는 형편도 아니라서 악착같이 절약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남편은 그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등 따시고 배부르다 보니 과거에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잊어버린 남편은 자기 삶을 한탄하면서 벌어오는 돈은 무조건 자기 혼자 전부 다 사용하겠다는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제가 벌어오는 돈만으로도 생활비는 충분하지 않냐고 더는 자기가 벌어오는 돈은 저축하고 싶지 않다면서 집안의 균형을 무너뜨리려 했어요. 힘들게 쌓아온 가정을 깨버리려는 남편의 행동에 화가 나 결국 저도 언성이 높아졌지만 최대한 좋게 풀어나가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8년간의 결혼 생활이 감옥 같았다면서 자기가 벌어오는 월급으로 하고 싶었던 일들 하면서 살겠다며 제 말은 조금도 들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용돈이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월 300만 원 벌어오는데 거기에서 절반이 남편 한 달 용돈입니다. 나머지 돈과 제 월급 합쳐서 대출빚 갚고 남은 돈 저축한 뒤 생활비로 전부 나가는데 솔직히 용돈이 월 150만 원이면 적은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것도 남편이 하도 고집을 부려서 어쩔 수 없이 얼굴 붉히면서 서로 안 좋은 감정 만들고 싶지 않아 최대한 양보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이제는 자신의 월급은 자기가 알아서 전부 사용하겠다는 말을 들었을 땐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었죠. 내가 힘들게 일해서 받는 월급 왜 내 맘대로 못하는데? 8년간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했으니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럴 거면 차라리 혼자 살면 되지 뭐하러 같이 살아? 당신 혼자 벌었을 거면 그냥 나랑 이혼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나도 남들처럼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싶지.
돈에 쫓겨다니는 이런 인생을 원한 건 아니었어. 한 달에 얼마나 많은 돈이 빚으로 나가는지 알고는 있어? 겨우 원하는 아파트 청약 당첨돼서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들 전부 아파트에 집어넣는데도 턱없이 모자라서 무리하게 대출 끌어모았던 거 당신도 알잖아. 대출빚만 갚는 것도 벅찬데 혼자 용돈 150만 원 가져가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월급의 전부를 가져가겠다고? 우리가 길바닥에 나앉길 원해서 그러는 거야? 생각이라는 게 있다면 당신 용돈도 줄여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혼자 사회생활하는 거 아니잖아. 나도 똑같이 사회생활하는데 당신 밖에서 기죽지 말라고 나도 최대한 양보해 준 거지만 이번만큼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없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데 뭔 상관이야? 너도 그럼 받는 월급 혼자 알아서 쓰면 되잖아. 그게 싫으면 그만 갈라서던가. 이런 삶 지겹지도 않냐? 지금 그게 집안의 가장이 할 말이야? 우리가 이혼하면 상우는 어떻게 하라고? 나랑 결혼할 때 뭐라고 그랬어? 당신이 꾸린 가정 지키기 위해 열심히 살겠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이혼을 하자고? 원래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이었니?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할 거면 아파트에는 왜 이사 온 거야? 네가 원하니까 들어온 거잖아. 나는 그 전에 살던 집이 훨씬 편했다고. 괜히 빚만 더 많아져서 얼마나 짜증나는지 알아? 나도 돈 많은 여자 하나 잡을 걸 그랬다. 남편의 무책임한 행동들이 힘들게 버텨오고 있던 저를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전에 살던 집은 다세대 주택이라 층간소음도 상당했지만 초등학교와도 거리가 멀어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사 온 집은 학교가 단지 내에 있어서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여건이 되었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여러 가지로 좋은 장점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경제적인 지원을 절대 해주지 않는다는 말에 기분이 너무 상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아 대화가 통하지 않는 남편과 말을 하는 것보단 시모한테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는 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 대충 알아들었다. 그러니까 내 아들이 집안의 가장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고 나한테 전화를 한 거고 내가 아들한테 전화해서 한마디 하라는 거잖아. 네가 애초부터 집안이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으면 그런 말도 안 나왔겠지. 월급 그거 꼴랑 얼마나 된다고 그냥 쓰라고 하면 되지. 뭐하러 얼굴을 붉히니? 어머님, 꼴랑이라뇨. 그 사람이 벌어오는 돈으로 한 달 동안 얼마나 많은 일처리를 하는 줄 아세요? 지금 집안에 위기가 와서 도움을 요청드린 건데 어떻게 그 일랑 똑같은 말을 하세요? 어머님도 저희 가정이 무너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이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돈 문제 때문에 이혼까지 하자고 했어요. 이혼까지 얘기 나왔으면 내 아들은 너한테 더는 감정이 없다는 건데 그럼 정리하면 되는 거잖아. 인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면 되는 거야. 이혼하자고 했으면 갈라서고 각자 갈 길 가면 되는 거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어. 내가 봤을 때 너희들 해결 방법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말 나온 김에 잘 됐다. 둘이 이혼하고 나도 좀 내 아들한테 용돈 받아가면서 살아보자. 너희들 악착같이 산다고 나한테 용돈 한번 제대로 지어준 적 있니? 그이가 누구 닮았나 했더니 어머님을 아주 빼다 박았네요. 충분히 이해했으니까 더는 대화할 필요도 없겠어요. 그냥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시모와 더 이상 대화 자체가 되지 않아 그냥 끊어버렸어요. 다시 시모에게 전화가 걸려오길래
핸드폰 전원을 꺼버렸고 남편과 결혼한 게 후회스러워 저도 방법을 찾아야만 했어요. 제가 상상했던 삶과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한테 다시 진지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 집 내 명의로 돌려놓는 게 좋겠어. 어차피 당신은 집안의 가장 역할도 하지 않고 금전적으로도 지원을 해주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공동 명의였던 거 내 명의로 돌려놓는 건 맞는 거잖아. 어차피 대출받은 거 빚이 대부분이고 당신 돈보다 내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갔으니까 나는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내 월급 전부 쓰는 조건으로 명의만 변경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거야 어려운 건 아니지. 나중에 딴 말 하면 안 돼. 아니다. 말 나온 김에 각서 쓰자. 뭐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좋으니까 영상까지 직접 촬영해서 증거물을 만들어 놓자고. 당신이 집에서 버는 돈으로 좀 더 쪼개서 생활하면 충분히 가능하잖아. 남편은 자신의 월급을 전부 다 쓰는 조건으로 공동 명의의 아파트를 제 명의로 돌려놓았습니다.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알지 못한 남편은 자기가 버는 돈 전부를 혼자 쓸 수 있다는 생각에 입꼬리가 하늘을 치솟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이혼 얘기가 오고 간 마당에 제가 남편한테 기대할 것도 없었고 같이 살고 싶은 마음도 이미 떠나버렸기 때문에 조금의 미련은 없었어요. 무책임한 가장을 데리고 힘들게 사느니 차라리 저 혼자 열심히 벌어 모아 제 아들과 남은 인생 사는 게 스트레스 안 받고 앞으로 커갈 아이한테도 정신적으로 안정을 줄 수 있을 거라 확신했어요. 그래서 아파트 명의가 제 이름으로 변경이 된 순간부터 제 행동은 180도 바뀌게 되었고 달라진 모습에 당황한 남편은 저에게 불만을 표출했지만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제 할 일 하며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큰 소리 치지 마. 상우 이제 잠들었어. 그리고 나 일하는 거 안 보여? 나 혼자 벌어먹고 살아야 해서 일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방해하지 마.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 너 지금 내가 월급 전부 다 사용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치사하게 나오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기본적인 건 해줘야지. 내가 왜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네가 이미 집안의 가장 역할을 포기했는데 나도 대우해줄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원하는 게 있으면 돈을 줘. 내 시간을 당신 뒤처리 해주는데 사용할 수는 없거든. 너도 이 집에 어느 정도 진짜 손톱만큼 지분이 있으니까 자는 것까지는 허용해 주겠지만 그 이상은 네가 알아서 해. 그렇다고 빨래를 전혀 안 해주는 건 말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치사하게 나올 줄 몰랐는데 정말 너무하네. 나보고 이 집에서 잠만 자라는 거야? 잠만 자게 해주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이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네가 원하는 걸 나한테 요구하려면 돈부터 지불해. 거기 테이블에 가격표 올려놨어. 세탁기 한번 사용하고 빨래까지 널어주는데 10,000원이야. 밥 먹고 싶으면 냉장고에 반찬 꺼내 먹으면 되는데 그것도 역시나 내 고생이 들어갔으니까 밖에서 사 먹는 것처럼 돈 지불하고 먹으면 돼. 그냥 너는 이 집에서 잠만 자는 거 말곤 전부 다 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정신 나갔다고 내 시간 써가면서 무상으로 일을 해줄지 알았어? 너도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겠다는데 나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 없잖아. 원하면 언제든지 나가도 돼. 저기 현관 앞에 캐리어 있거든? 대충 짐 싸놨으니까 불만 있으면 나가던지 아니면 조용히 방에 들어가서 잠이나 자.
그리고 화장실 한번 사용할 때마다 나한테 10,000원 주고 들어가라. 네가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뒤처리 항상 내가 있었잖아. 너는 그냥 씻고만 나오지. 정리는 아예 하질 않잖아? 그 일도 내가 해야 되니까 당연히 돈을 받아야겠지? 작은 걸 봐도 무조건 10,000원이니까 나한테 돈 주고 싶지 않으면 밑에 관리사무소 가서 볼일 보고 오든지 해. 아, 그리고 저기 CCTV 달아놨거든? 나 자는 동안 네가 몰래 돈도 안 주고 집안의 물건 함부로 사용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계산은 철저하게 해야 돼서 설치한 거니까 나한테 돈 주기 싫으면 들어가서 잠이나 자. 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정말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집안의 물건 사용할 때마다 돈 내라는 게 말이 되냐? 이럴 거면 차라리 이혼을 해.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불만이 있으면 이혼해. 나도 어차피 더 이상 너 같은 쓰레기랑 같이 살고 싶은 생각 전혀 없어. 나 일해야 돼서 바쁜데 말 시키는 것도 돈이다. 남편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당황해선 얼굴을 붉혔어요. 이미 본인이 저와 함께 살고 싶지 않아서 멋대로 하겠다는데 제가 그런 남편한테 끌려다니며 애원하고 싶지 않았고 이미 저 또한 마음이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남편과 관련된 어떠한 일도 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제가 예상한 대로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갈 곳이 시댁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던 저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고 이 문제로 시모에게 계속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좋은 말 듣지도 못하는데 스트레스 받는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남편과 별거를 한 지 2달 정도 되는 동안 남편과 시모는 저희 집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시모가 옆에서 제 욕을 엄청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대충 예상할 수 있었어요. 용돈 받아가면서 생활한다고 했으니 저와 하루빨리 이혼하길 원하고 있겠죠. 남편도 자기가 벌어들인 월급 혼자서 쓰게 되니 더는 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할 게 뻔했었고 저와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손해를 안 보게 될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혼을 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고 제가 받았던 상처 그대로 돌려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되었을 시점에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무시하고 제 할 일 하고 있었는데 제 옆으로 다가와 말을 붙였어요. 내가 요 몇 달간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사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없을까? 내가 앞으로 잘하면 되잖아.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네가 언제 올지 몰라서 항상 저기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 올려놨었거든? 저기에 사인만 하면 돼. 그럼 우리 각자 자유가 되는 거야. 내가 잠깐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봐. 그때 컴퓨터 좋은 걸로 하나 장만하고 싶었는데 수중에 돈이 없으니까 짜증이 나더라고. 당신이랑 내가 한 입을 덮고 살아온 지 8년이나 지났는데 삶이 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빚만 더 늘어났잖아. 그래서 많이 답답했던 것 같아. 나 지금 우리 집에서 한바탕 하고 오는 길이야. 아버지가 더는 이 꼴 못 보겠다고 나를 내쳐버렸어. 그런 상황에서 우리 엄마가 끼어들면서 부모님 대판 싸우길래 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 같아 다시 돌아온 거야. 잘못된 건 바로 잡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우리 아직 법적으로 부부인데 그 정도 배려는 해줄 수 있지?
도대체 뭔 생각으로 다시 들어온 거야? 내가 평소 당신 성격을 아는데 시부모님이 싸웠다고 해서 과거를 되돌아볼 정도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 잘 알거든? 아, 나 정말 뉘우치고 있어. 당신이랑 이혼한다고 해서 내 삶이 완전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 이혼만 했지. 월급 300만 원 받는 직장인인 거 바뀌지 않는 거고 삶이 다르지 않다는 거야. 한 번만 기회를 주라. 앞으로 내가 상우한테도 정말 잘할게. 내가 어떻게 해주면 봐줄 수 있겠어? 월급이라도 다 주면 되는 거야? 이번 달은 내가 돈을 다 써버려서 다음 달 월급 받을 때 건들지도 않을게. 당신이 다 가져가면 되잖아. 앞으로 주는 대로만 용돈 받으면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야? 그동안 연락 한 통 없다가 갑자기 찾아온 남편은 다짜고짜 용서를 구하는데 좀 당황스러웠어요. 시부의 성격상 원래 좀 무뚝뚝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저를 엄청 아끼거나 제 편을 들어준 적은 없었는데 남편한테 화를 냈다는 거에 좀 놀랐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분명 있을 것 같아 머릿속이 혼란스러워 생각할 시간을 좀 더 달라고 했어요. 이미 저는 상처를 받은 상태라 남편이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제 마음이 풀리는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 쥐죽은 듯이 집에서 생활을 했어요. 당연히 집안에서 생활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돈으로 해결을 받습니다. 제가 풀리지 않을 때까지는 무엇이든 돈을 지불해야만 했죠. 그렇게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남편이 저한테 보인 노력은 집안 청소나 설거지, 그리고 자기 빨래는 자기가 하는 등 여러 가지로 저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노력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 또한 점점 풀리고 있었는데 남편이 잠깐 휴식을 취하고 있는 제 옆으로 다가와 앉았어요. 이게 뭐야? 유람선 여행? 이걸 나한테 보여주는 이유가 뭔데? 여길 지금 가고 싶다고? 한 사람당 110만 원이나 되는 고가의 상품인 것 같은데? 우리 엄마가 요즘 유람선 여행 가고 싶어서 입에 달고 사는데 아들인 내가 어떻게 그냥 지나칠 수가 있겠어. 나 다음 달 월급 들어오니까 당신이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당신한테 월급 다 주기로 했지만 우리 부모님 여행 한번 제대로 보내드린 적 단 한 번도 없었잖아. 하루라도 젊었을 때 여행 보내드려야지. 갑자기 유람선 여행을 보내달라고? 우리 집안 형편이 어떤지 뻔히 알면서 며칠이나 됐다고 나한테 이런 무리한 부탁을 요구하는 거야. 당연히 안 된다는 거 몰라? 안 된다고 할 줄 알고 있었지만 앞으로 내 월급 전부 당신한테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부탁 좀 하자는 거야.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매달 가져간 내 월급 절반도 안 가져가고 주는 대로만 용돈 받겠다는 건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다시는 이런 부탁 안 한다니까. 남편은 계속해서 저에게 끈질기게 요구했어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았지만 본인의 월급은 손 하나 대지 않겠다는 말에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날 며칠 계속 애원을 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길래 일단 알겠다고 했어요. 제가 좀 더 알아보고 그때 다시 얘기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죠. 남편은 저에게 고맙다면서 기뻐 날뛰는데 제 머릿속은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분명 제가 모르는 뭔가 있을 것 같은 안 좋은 느낌이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온 것도 이상한데 며칠 잘하는 것처럼 행동한 남편이
갑자기 내민 120만 원 패키지 구성으로 되어 있는 유람선 여행을 보내달라는 게 상당히 이상해 보였어요. 괜히 또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일단 알았다고 대충 넘기긴 했었지만 남편은 제가 시부모님 여행을 보내준다고 착각을 했는지 혼자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게 되었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늦은 새벽까지 일을 하던 저는 커피 한 잔 마시려고 주방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남편 방에 불이 켜져 있었고 누군가와 전화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릴 듯 말 듯 조용하게 문 밖으로 새어 나왔습니다. 저는 대화 내용이 궁금해 조심스럽게 남편 방문 앞에 서서 문틈 사이로 귀를 기울였어요. 남편을 완전히 받아준 게 아니기 때문에 각 방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방에서 통화하면 듣지 못한다고 생각한 남편은 시모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귀를 의심할 만큼 정말 어이없는 말들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아, 그렇다니까요. 정말 보내준다고 했어요. 생각해보겠다고 한 거면 거의 다 넘어온 거잖아요. 제가 정신 나갔다고 힘들게 번 돈을 뭐하러 넘겨줘요? 엄마랑 아버지 여행 한번 제대로 보내준 적 없었는데 이렇게라도 해서 뜯어 먹어야죠. 제가 완전히 바뀐 줄 알고 있다니까요. 엄마 여행 다녀오면 바로 이혼하게요. 여행 며칠 안 남았으니까 미리 준비하세요. 엄마 여행 떠나시자마자 바로 이혼 도장 찍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안 하면 저 여자 자기 주머니에서 절대로 돈 꺼내지 않는다고요. 월급 손도 대지 않는다고 하니까 마지못해 허락해 준 거지. 안 그랬음 절대로 안 보내줬을걸요. 어찌됐든 엄마는 신경 쓰지 말고 다녀오세요. 남편의 행동이 의심스러웠는데 저와 이혼을 하면 자기가 손해보는 게 많다고 생각했는지 조금이라도 뜯어먹으려고 그동안 저에게 연기를 하고 있던 거였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고 이중적인 모습으로 행동하는 남편한테 온갖 정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확실하게 모든 걸 알게 된 이후 다음날 아침에 남편을 불렀어요. 120만 원 유람선 여행 보내줄게. 그 대신 당신도 내가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는 게 좋겠어. 일단 여기 이혼 서류에 도장부터 찍어줄래? 우리 관계 아직 정리 안 됐잖아. 당신이 나한테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지금 말해. 하지만 조금도 거짓된 행동을 하지 않고 나에게 진실한 모습만 보여줬다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 만약 서로 조금의 문제라도 생긴다면 그때 우린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하는 거야. 나한테 한 약속 끝까지 지켜줬으면 좋겠어. 앞으로 당신 월급은 내가 관리하는 거고 그 조건으로 시부모님 유람선 여행 보내드리는 거야. 그리고 집안의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줬으면 좋겠어. 만약 우리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면 상우도 볼 수 없을 거야. 나는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거니까 나한테 진심으로 다가온 게 맞다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 당신 마음이 진심인 걸 보여주라고. 그럼 내가 거짓으로 얘기했겠어? 당연히 진심이지. 만약 거짓이라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 테니까 이제 그만 의심하고 나 믿어줘. 우리가 함께 살아온 세월이 몇 년인데 아직도 나를 몰라? 나 출근해야 되니까 이따 저녁에 다시 얘기하자. 오래간만에 우리 외식이나 할까? 바람 안 쐬러 간 지 오래됐잖아. 내 마음이 아직 전부 다 풀린 게 아니라서 그건 나중에 하는 게 좋겠어. 그러고 보니 우리 부모님도 여행 안 보내드린 지 오래됐는데 이번 기회에
같이 보내드리는 게 좋겠네. 패키지 상품이 꽤 좋아 보이는데 같이 가도 문제 될 건 없잖아? 그렇게 해도 되는 거지? 워낙 바쁘셔서 못 갈지도 모르는데 일단 물어는 볼게. 뭐? 같이 가신다고? 아, 그럼 너무 큰 돈이 나가는 거 아니야? 같은 유람선에서 생활하면 많이 불편할 것 같은데 차라리 일정을 겹치지 않게 보내드리는 게 어떻겠소? 남편은 저희 부모님을 보내드린다는 건 마음에 안 들었는지 불만을 얘기했어요. 아침 출근이 늦은 남편은 나중에 다시 대화하자며 서둘러 출근을 했는데 잠시 뒤 시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별로 받고 싶지 않았지만 저도 할 말이 있어서 통화 버튼을 눌렀는데 연결이 되자마자 저에게 다짜고짜 화부터 냈어요. 너 지금 무슨 속셈이냐? 즐거워야 여행인 건데 사돈 분들과 같은 유람선에 타면 그게 여행이니?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어색한데 적은 돈도 아니고 인당 100만 원이 넘는 유람선 여행을 망칠 생각이야? 사돈분들은 일정을 다른 날로 잡아라. 없이 사는 것들이라고. 가성비 좋은 유람선 여행은 놓치기 싫은가 봐. 나는 절대 한 배에 같이 탈 수 없으니까 다른 일정으로 알아보거라. 우리 아들이 아침부터 전화해서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알아? 무조건 다른 날로 바꿔. 알겠니? 제가 물어보니까 다른 날은 벌써 예약 마감이 되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더는 일정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렇게 가기 싫으시면 어쩔 수 없죠. 저희 부모님은 나중에 따로 보내드리든지 할게요. 그럼 차질 없이 여행 계획 잡으세요.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저희 집안을 싫어할 줄은 몰랐네요. 그래도 그렇지. 없이 사는 것들이라뇨. 어찌됐든 어머님 이름으로 예약해 놓을 테니 현장 가셔서 이름 말씀하시면 표 줄 거예요. 앞으로 이틀 남았는데 계획 잘 하셔서 다녀오세요. 남편이나 시모나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들 본인들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어차피 저희 부모님이랑 시부모 한 배에 태워 보내드릴 생각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냥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게 궁금했던 거였죠. 예상했던 대로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준 그 인간들한테 온갖 정이 다 떨어져 버렸고 제가 계획한 대로 일정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주말에 남편과 저는 시부모 유람선 여행을 위해 표를 끊는 곳으로 향했어요. 남편은 저까지 뭐하러 가냐고 했지만 저는 꼭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시부모님 유람선 타는 모습 보고 싶다며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목적지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해 차에서 내렸는데 유람선 표 끊는 곳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시모가 화를 내면서 난리를 치고 있길래 남편이 달려가 무슨 일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 서둘러 달려갔어요. 아니 글쎄 며느리가 내 이름을 말하면 유람선 탑승표를 준다고 했는데 내가 명단에 없다잖아. 예, 이게 무슨 일이니? 왜 내 이름이 명단에 없는 거야? 아, 그거요? 제 이름으로 결제를 했거든요. 어머님 이름으로 결제를 하려고 했다가 마음이 바뀌어서요. 잠시만요. 아, 이제 곧 올 때가 됐는데. 아, 저기 오고 있네요. 뭐야? 왜 저 외제차에서 사돈분들이 내리시니? 그리고 여기 선착장엔 왜 온 거야? 같은 유람선 안 타기로 하지 않았어? 나한테 거짓말 한 거야? 저는 거짓말 한 적 없는데요.
거짓말은 제가 아니라 당신 아드님이 했겠죠. 정말 어이가 없어서 저한테 접근했던 게 고작 이깟 유람선 여행 가려고 했던 거예요? 본인들 돈 쓰기 싫으니까 나를 살살 굴려서 결제하게 만든 다음 이혼하려고 했다면서요? 아침부터 녹음된 증거물 틀고 싶지 않으니까 저리 좀 비켜주세요. 저희 가족 여행 가기로 했는데 배웅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보니까 벤츠 외제차로 터미널에서부터 선착장까지 데려다주는 패키지도 있더라고요. 저희 식구들이 언제 외제차 타보겠어요. 이번 기회에 큰맘 먹고 패키지 상품에 포함시켜 봤거든요. 엄마, 괜찮았어요? 관광지 한 바퀴 도니까 기분이 어떠셨어요? 언니, 나 기분 정말 좋았잖아. 내 평생 외제차 보기만 했지 직접 타본 적 없었는데 관광지 한 바퀴 돌 때 친절하게 설명까지 전부 다 해줘서 너무 좋았다니까. 그런데 돈 꽤 들지 않았어? 외제차 2대면 가격이 상당할 텐데. 우리 가족 여행 보내주려고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유람선 여행도 상당히 비싸던데. 아, 어차피 이 사람한테 위자료 청구하면 되니까 상관없어. 살면서 한 번쯤은 우리 가족 여행 가보는 게 소원이었잖아. 당신 뭐 하자는 거야? 지금까지 나를 속이고 있었던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여행 갈 수 있을 것 같아? 당장 여행 티켓 취소해. 너희들도 절대 못 가. 어차피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나한테 얼마나 많은 증거물들이 쌓여 있는지 알아? 너는 나 여행 다녀올 때까지 기다리고나 있어. 저는 외제차 투어를 마친 부모님과 동생들을 유람선에 올려 태웠어요. 시모와 남편은 저를 보며 온몸을 바들바들 떨면서 분노를 했고, 저는 남편을 밀친 뒤 제 아들과 함께 유람선에 올라탔습니다. 그렇게 가족들과 행복한 여행을 즐기면서 남편한테 받았던 안 좋았던 모든 과거의 일들을 훌훌 털어버린 뒤 여행 일정이 끝나자마자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본인이 내뱉은 말들 때문에 반박도 못하고 제가 해달라는 대로 모든 걸 다 해야만 했었죠. 본인들이 원하는 건 하나도 얻지 못하고 되레 당하기만 한 멍청한 시댁 식구들과의 연을 끊어낸 저는 지금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남편이 집안의 가장으로서의 기여를 하지 못한 점들, 그리고 그간의 본인 입으로 말한 것들이 법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고,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 제가 승소해서 거의 모든 재산을 제가 가지고 올 수 있었어요. 정말 지긋지긋했었는데 모든 게 끝나고 나니 제 속이 다 후련합니다. 선착장에서 유람선도 타지 못한 채 캐리어만 끌고 멀뚱히 쳐다만 보고 있던 그때 시모의 모습이 어찌나 웃겼는지 이 글을 쓰는데 자꾸 웃음이 나오네요. 지겨웠던 남편과의 삶 청산했으니 앞으로 저희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똥차 지나갔으니 앞으로 좋은 일만 있겠죠. 여러분들의 삶에도 언제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곧 추석이 다가오다 보니 재작년 추석 때 있었던 일들이 떠올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석 때도 저희 가족들끼리 시간을 보내기로 벌써 결정한 상태인데 시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동안 연락 한번 없다가 명절이 가까워 오니 혼자 지내는 게 싫으셨는지 남편 보고 추석 때 오면 안 되겠냐고 설득을 했지만
이미 저희가 받은 마음의 상처를 잊어버리기에는 너무 충격적인 일들을 겪어서 전혀 만나고 싶지 않은데 며칠 뒤에 저희 집에 직접 오겠다는 말을 갑자기 꺼내셨어요. 나이가 먹을수록 자식들이 그리워진다더니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시모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들이 만든 결과인 만큼 혼자서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시모에게 오지 말라고 강하게 얘기했어요. 이렇게까지 안 좋은 관계로 이어진 건 재작년 추석이 오기 3달 전부터 시모의 입이 닳도록 얘기한 게 있었어요. 바로 명절 선물을 기대하고 계셨죠. 매번 명절 때를 손꼽아 기다리던 시모는 몇 달 전부터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사람을 들들 볶았어요. 한번 얘기했으면 저희가 알아서 준비해 드릴 텐데 혹시라도 선물을 받지 못하게 될까봐 불안해서 그런 건지 시도 때도 없이 남편과 저를 못살게 괴롭혔어요. 원래 처음부터 시모가 선물에 집착하지는 않았었어요. 시부가 건강 문제로 돌아가시게 되면서 혼자 지내시는 모습이 적적해 보여 선물을 해드렸었는데 그걸 어느 순간부터 당연하게 생각하셨어요. 1년에 2번이니 큰 부담은 없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선물에 상당히 집착하셨고 가격대가 높은 선물을 원하셨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래도 최대한 맞춰드리려 했었는데 시모의 도가 지나친 요구는 저희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 보채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로 남편이 시동생과 대화를 주고받았었는데 저희보다 잘 사는 형편이라서 그런지 1년에 2번밖에 안 되는 거 가지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저희가 더 이상한 거 아니냐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집안 사정이 다 다른 건데 상처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시동생의 태도에 남편도 화가 많이 났었죠. 시동생은 동네에서 꽤 유명한 족발집을 운영하고 있고 동서는 피부과 전문의로 적지 않은 수익을 내고 있었지만 저희 사정은 시동생 내외와는 반대였기 때문에 지출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일반 회사에서 사무직 일을 하고 있고 남편도 사업을 하지만 큰 수익이 나올 정도의 규모 있는 사업은 아니라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수산업을 하는 남편은 고된 노동에 비해 수익이 많지 않아 항상 고민을 했었고 결국 하던 일을 정리하고 수산업 노하우를 살려 식당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전에 했던 일들이 있어서 그런지 질 좋은 해산물은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어서 맛 좋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었지만 음식 장사도 쉬운 건 아니라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오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명절 선물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 저희 집안 사정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거와 다른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명절 얼마나 남았다고? 선물을 주기 힘들 것 같다는 말을 하는 거니? 매번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2번 있는 거 항상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말을 하면 내 기분이 어떻겠어? 얼마나 사정이 힘들다고 선물 하나 해줄 수 없다는 말이 나와? 너는 내가 실망할 거라는 건 생각 안 해봤니? 어머님, 제가 오죽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요즘 식당에 손님이 없어서 제가 받는 월급으로 겨우 생활비 충당하고 있어요. 식당 자리 잡는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여서 그때까지만 기다려 달라는 거예요. 그래도 좀 여유 있는 서방님이랑 동서가 어머님 선물 좋은 걸로 하나 해줄 테니
이번에 저희가 좋은 거 못 드려도 크게 서운해 마세요. 저희 자리 잡히면 더 좋은 걸로 해드릴게요. 너 내가 몇 달 전부터 명품 가방 가지고 싶다고 입에 달고 살았던 거 알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원하는 거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으면서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럴 거였으면 처음부터 아예 선물 주기 힘들다고 말을 하던가. 나는 이번 명절 선물만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서 절대 양보할 수 없으니 무조건 내가 원하는 걸로 준비해 주거라. 얼마 전부터 내가 선물 잘 준비되어 가고 있냐는 말에 반응이 미적지근하더구만. 이런 사정이 있어서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던 거구만. 어머님, 지금 그이가 하는 식당 계속 어려워지면 폐업까지 해야 돼요. 식당 차리면서 대출도 받았는데 하루에 손님이 10손가락에 꼽힐 정도예요. 비추천 메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음식이 입맛에 안 맞아서 그런 건지 저희도 지금 원인을 찾아가고 있어서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 너무 서운해 마시고 좋게 기다려주세요. 제가 힘들게 집안 사정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시모한테 명절 선물은 다음에 드리겠다고 했는데 제 말을 딱 잘라버렸어요. 무조건 시모가 원하는 선물을 받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힘든 상황이고 집안이 무너지게 생겼다고 사정을 하는데도 시모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길래 저는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모습에 선물은커녕 명절날 시댁도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남편이 식당 일을 끝내고 집으로 들어왔을 때 시모와 전화 통화한 거에 대해 얘기했어요. 남편도 상황이 어려워진 만큼 명절 선물은 힘들 것 같으니 나중에 남편이 따로 전화해서 추가적으로 상황 설명을 해주겠다며 대화를 풀어나가고 있었는데 남편의 핸드폰에 시모의 전화번호가 떴어요. 어느 정도 예상하면서 전화를 받았는데 역시나 시모는 남편한테 불만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저와 좀 전에 전화통화로 나눴던 대화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서 다가올 명절날 어떻게 할 거냐며 화를 냈습니다. 내가 맨날 바라는 것도 아니고 명절날 너희들이 주는 선물로 그동안 너희 아버지 세상 떠난 거 위로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라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었는데 상황이 힘들다고 엄마까지 배제시키는 건 너무한 거 아니니? 내가 그동안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깟 선물 하나 때문에 엄마의 마음을 후벼 파야겠어? 엄마, 그게 아니잖아요. 대충 설명 들었겠지만 지금 정말 힘들어요. 아들이 폐업하게 생겼다는데 엄마는 저보다 선물이 더 중요해요? 너희 아버지 세상 떠나고 나서 내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게 뭐 때문이었는데 너희가 주는 선물 하나에 만족하면서 살아왔었다. 그런데 그것마저 네가 해주기 힘들다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공허하겠어. 돈이야 또다시 모으면 되는 거지만 엄마는 이번 명절 때 선물 하나 못 받으면 평생 상처로 남게 될 거다. 동생이랑 재수 씨가 준비해 줄 텐데 그걸로는 만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라고 엄마한테 선물 안 해드리고 싶겠어요. 저도 지금 상황이 너무 답답하다고요. 그리고 엄마가 아무리 고집 부린다 해도 지금은 원하는 대로 해드릴 수 없으니 선물 얘긴 그만하세요. 선물은 원해서 드려야 선물이지. 강제로 조공바치듯이 하는 게 선물이에요. 여유 생겼을 때 챙겨 드릴게요. 시모는 남편의 단호한 말에 노발대발하면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남편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는지 전화를 끊어버렸고 핸드폰에 불이 날 정도로 시모는 쉬지 않고 전화를 걸었어요. 각자 생각하는 불만들이 화를 불러오게 되자 저희 부부는 더 이상 시모를 상대하고 싶지 않아 핸드폰 전원을 꺼버렸어요. 시모도 화가 많이 났는지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고 한동안 조용히 지내고 있었는데 이번엔 동서에게 전화가 왔어요. 시모가 동서한테 저희 욕을 한 것 같더라고요. 형님, 요즘 사정이 많이 힘들다면서요? 어머님이 저한테까지 전화해선 난리도 아니었어요. 1시간 동안 핸드폰만 붙잡고 있었다니까요.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으면 제가 어떻게 금전적으로 도움 좀 줄까요? 어머님이 형님네가 지금 길바닥에 주저앉을 정도로 안 좋아서 명절 선물 하나 해줄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던데 그 정도면 그냥 우리한테 손 벌리는 게 좋지 않겠어요? 얼마 정도 필요한 거예요? 대출도 받았는데 아주버님 식당이 안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숨은 쉴 수 있을 만큼 도와줄 여건은 되니 필요한 금액만 얘기하세요. 가족 좋다는 게 뭐겠어요. 서로 힘들 때 도와주는 게 가족이잖아요. 동서, 걱정해주는 건 정말 고마운데 돈까지 빌릴 정도로 지금 집안 사정이 아주 안 좋은 건 아니야. 나도 일을 하고 있어서 최대한 버틸 때까지 버텨보려고.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일단 어머님 기분 풀어드려야 하잖아요. 어머님이 저러시는 거 선물 때문에 그런 거니까 제가 선물 하나 따로 준비해서 형님한테 줄게요. 그걸로 명절날 선물이라고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조용해지지. 안 그럼 명절 때도 어머님 성격상 계속 불만만 꺼내실걸요? 오래간만에 가족 모두 모이는 날 서로 얼굴 붉히는 건 좀 그렇잖아요. 부담 갖지 말고 내가 형님한테 선물 주면 그걸 어머님한테 드리세요. 돈은 나중에 줘도 되니까 부담 갖지 말고요. 형님도 알겠지만 지금 어머님 엄청 노여워하시는 거 잘 알고 있죠? 명절날 조용히 넘어가는 걸 원하면 내 말대로 따라주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럼 그렇게 알고 있을 테니 걱정 말고 명절날 봐요. 나 지금 환자분 들어와서 상담해야 되거든요. 전화 못 받으니까 명절날 얼굴 보면서 얘기해요. 평소에 연락 한번 주고받지 않았던 동서가 갑자기 저를 도와주겠다면서 혼자 일방적으로 얘기한 뒤 전화를 끊어버려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사실 동서와 저는 사이가 별로 좋지 않거든요. 가진 게 많다는 이유로 얼굴만 마주보면 저희 집안을 무시하기 일쑤였죠. 그래서 최대한 서로 엮이지 않으려 했는데 동서도 제가 거리를 둔다는 걸 느끼고 있었는지 명절날 얼굴 보는 거 외엔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꽤 오랜 시간 안 좋은 감정 가지고 지내왔었는데 갑자기 도와주겠다며 친하게 접근하는 동서의 행동이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평소에 저와 사이가 좋았다면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겠지만 너무 다른 반대의 모습을 보여줘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고민이 되었죠. 아무리 집안의 사정이 힘들어도 동서에게 손을 벌리는 건 아닌 것 같아 일이 바쁜지 전화를 받지 않아서 문자로 동서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동서는 제 문자를 읽었는지 알겠다는 한마디를 끝으로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안 왔으면 했던 추석 명절이 다가왔고 남편과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시댁으로 향했지만 시모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싫은 말 듣게 될까봐 가는 동안에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남편도 한 성격 하는지라 어떠한 문제로 안 좋은 감정을 터뜨리게 된다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사태가 심각해지거든요. 저는 그런 일만 없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데 시댁에 발을 들이자마자 남편을 본 시모가 뭐하러 왔냐면서 꼴도 보기 싫다고 상처되는 말들을 거침없이 뱉었어요. 남편은 그런 시모의 모습에 당황한 듯 할 말을 잃어 현관문 앞에 서 있는데 뒤에서 동서내외도 막 도착해선 목소리를 높이는 시모에게 말을 붙였습니다. 그리곤 시모 보고 들으라는 것처럼 제가 반대했던 시모의 선물을 건네주면서 중요한 선물 현관문 앞에 놨다가 잃어버리면 어떡하냐고 마치 제 것인 것처럼 밑밥을 깔고 있었습니다. 동서의 행동에 남편과 저는 당황했고 시모는 저희가 선물을 사왔다는 말을 듣고는 갑자기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동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먼저 집으로 들어갔어요. 저와 남편은 동서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일단 건네준 선물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저와 동서가 들고 있는 포장된 선물 상자를 보더니 기분이 들떠서는 밥부터 먹자면서 급하게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동서, 내가 이런 거 필요 없다고 했었잖아. 우리한테는 동서의 호의가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그리고 지금 당장 돈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것도 알잖아. 아, 별거 아니니까 돈 안 줘도 돼요. 저는 그냥 안 좋은 분위기 만들어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아서 했던 행동일 뿐이니 그냥 어머님 저렇게 들떠 계시는데 장단 맞춰주세요. 선물 상자 안에 있는 물건이 뭔데? 비싼 건 없으면 우리가 돈을 갚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 혹시 명품 가방은 아니지? 저 상자 안에 물건이 도대체 뭐야? 에이, 그건 일단 식사 끝나고 어머님한테 선물 드릴 때 확인해 보면 알게 되잖아요. 형님이 지금 걱정해봤자 당장 해결되는 건 없어요. 편히 식사부터 하자고요. 이 정도까지 했으면 눈치껏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애들 배고프다고 난리니까 일단 밥부터 먹자니까요. 형님이 이럴수록 더 티난다는 거 몰라요? 일방적으로 행동한 동서 때문에 제 심기가 불편해졌던 저는 각자 생각하는 금액대가 다른데 저희 집안 사정보다 더 큰 가격대의 물건이 들어있을까봐 그게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였는데 동서는 귀찮다는 듯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면서 주방으로 들어갔고 저 또한 남편의 뒤를 따르게 되었죠. 그렇게 모두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이어나갔지만 좀 전까지만 해도 난리를 치던 시모의 모습은 어디 가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된 터라 저는 차마 웃고 즐길 심정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들 모두 거실에 앉아 시모가 깎아준 과일을 먹으며 대화하고 있었는데 시모가 기대하고 있는 선물을 보고 싶다는 말에 동서가 먼저 시모에게 선물을 내밀자 기다렸다는 듯 동서가 건네준 선물을 낚아채 급히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포장된 선물 상자에서 나온 건 다름 아닌 명품 가방이었어요. 고가의 루이비통 가방이 선물 상자에서 나오는 순간 시모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상당히 기뻐하고 있었어요. 시모는 한층 업된 기분으로
제 옆에 있던 선물 상자를 빨리 달라면서 손을 내밀길래 제가 준비한 것도 아니지만 제가 준비한 것처럼 시모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시모는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많이 궁금했었는지 급하게 포장지를 뜯고 있었어요. 그리고 안에 있던 물건을 꺼내 들어 올리는 순간 저희 부부는 시모가 들고 있던 가방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시모는 순간적으로 정색을 하면서 동서가 들고 있던 가방과 나란히 거실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니? 왜 너희들이 준비한 선물이 똑같은 거야? 명품 가방을 원하기는 했지만 둘이 겹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되면 하나는 환불을 할 수밖에 없겠는데? 그런데 가만히 있어 보자. 너희들이 나한테 똑같은 선물을 해준 건 맞긴 한 것 같은데 약간 미묘하게 다른 것 같은데 상품 번호는 똑같은데 왜 생긴 게 다른 거지? 설마 이거 가품 아니야? 잠깐만. 그러고 보니 큰 며느리가 나한테 준 선물은 보증서가 없네. 작은 며느리가 준 건 보증서가 있잖아. 큰 며느리 네가 얘기 좀 해봐라. 이거 어디서 산 거야? 백화점에서 산 거 아니지? 설마 나 속이려고 길거리 시장에서 구매한 거니? 어머, 요즘 이 상품이 유행이라곤 하던데 벌써부터 가품이 돌아다닐 줄 전혀 몰랐어요. 정말 자세하게 안 보면 어떤 게 진짜이고 가짜인지 구분하기 힘들겠어요. 뭘 구분하기 힘들어? 나는 딱 알겠는데 달려있는 것들부터가 싸구려 티가 팍팍 나잖아. 얘, 너 지금 나한테 일부러 이런 짓을 꾸민 거지? 내가 하도 명절 선물로 난리를 치니까 명절 때 얼굴 보기 껄끄러워서 어쩔 수 없이 시장에서 몇만 원으로 구매할 수 있는 가방 하나 포장해 온 거 맞지? 이딴 쓰레기 가방을 지금 나한테 걸치려 했던 거야? 어머님, 그게요. 지금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얼마 전에 동서와 잠깐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동서가 형님, 지금 저한테 탓을 돌리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 했는데 어머님, 형님이 저한테 전화해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돈 좀 빌려달래요.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어머님이 선물 타령한다고 지긋지긋해 죽겠다면서 명절날 또 얼굴 붉히게 될 것 같아 걱정이라면서 어머님이 이 세상에서 차라리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라고 기분이 안 좋았는 줄 아세요? 선물 그거 하나 때문에 가족들끼리 얼굴 붉히면서 살아야겠냐고? 저한테 전화해선 어머님 험담하는데 그때 제 기분이 정말 말이 아니었다니까요. 형님이라서 표현도 못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네네 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 바보 취급했다는 거잖아. 내 앞에서는 엄청 힘들다고 죽는 소리 하더니만 뒤에서 나를 험담해? 큰 며느리가 돼가지고 작은 애한테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커녕 나를 인간 쓰레기로 몰아가?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못돼 처먹었구나. 감히 내 앞에서 너 같은 수준의 가품을 디밀어? 시모는 제 말을 조금도 들으려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가방을 마구마구 찢어 버렸어요. 남편도 시모의 행동에 많이 놀랐는지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냈지만 이미 시모는
제정신이 아닌 듯 했어요. 그렇게 사정없이 찢어버린 가방을 제 얼굴에 던져버리면서 평생 지울 수 없는 막말을 쏟아냈어요. 남편과 저는 이런 분위기에 더는 함께 있고 싶지 않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동서가 한 행동들은 잘못된 거라며 집안 분열을 일으킨 거에 대해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화를 냈는데 그 순간 시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어른이 앞에 있는데 동서한테 화를 냈다고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너무 놀라 비명을 질렀고 남편은 소리치며 뜯어 말렸지만 시모는 그동안 저에 대한 불만이 많았었는지 머리를 잡고 있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이런 광경을 자리에 앉아서 지켜보던 시동생은 저를 보며 눈치도 없다면서 동서가 준비해 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라며 가진 게 없는 식구들과 함께 사는 게 너무 피곤하다며 이번 기회에 그동안 시모가 쌓였던 거 전부 풀어버리라면서 시모를 더 난리치게 부추겼어요. 남편은 온 힘을 다해 시모를 강하게 밀쳐버렸고 뒤로 넘어진 시모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노려보고 있는데 그 순간 방문을 열며 밖으로 나온 동서의 아들이 울먹이며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제 옆으로 다가오더니 바닥에 찢어져 있던 가방을 주워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모두가 당황하며 보고 있는데 찢어진 가방을 들고 있던 동서 아들이 그 가방을 동서에게 집어 던졌어요. 그리곤 이어서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동서가 시모에게 건넸던 명품 가방 또한 가짜라면서 왜 큰엄마한테만 뭐라고 하냐며 집에서 시동생과 동서가 나누는 대화를 전부 다 들었었다고 충격적인 말로 모두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시모는 그럴 일 없다면서 보증서가 있는 걸 조카에게 보여주면서 동서내외가 그럴 일 없다고 얘기했지만 조카는 동서가 하는 말을 가족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었습니다. 저에게 건네주었던 선물은 가품 중에서도 최하급이었고 동서가 시모에게 주었던 가방은 가품 중에서도 최상급으로 보증서까지 비슷하게 만든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모에게 선물해줬던 모든 물건들이 전부 진품이 아닌 가품이었다는 걸 조카가 전부 털어놓으면서 큰엄마한테만 왜 뭐라 하냐고 집이 떠나가라 호통을 치기 시작했어요. 싸우는 거 보고 싶지 않다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길래 저는 조카를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시모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고 동서는 말까지 더듬더니 횡설수설하고 있었는데 분노한 시모가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가방을 들어 냅다 던져버렸고 그동안 속고 살았다는 거에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는지 다 필요 없다면서 전부 다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모가 분노하는 모습을 보게 된 시동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결국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될 줄 알았다면서 동서에게 분노했고 시동생 내외는 그 자리에서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시동생은 벌만큼 벌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선물을 해주고 싶어 했지만 동서가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늙은이가 무슨 명품이냐고 막말까지 섞어가면서 저보다 더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작 본인도 명품 하나 제대로 걸치지도 못하는데 힘들게 돈 벌어 모아 시모에게 갖다 바치는 선물들이 아깝다면서 이런 삶을 사는 거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시동생과 동서는 걷잡을 수 없이 상처되는 말들을 주고받았고 시모는
그동안 받았던 선물들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 전부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었어요. 저희는 그래도 선물 하나 해줬을 때 직접 백화점 가서 신중하게 골라 선물을 드렸었는데 동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가품만 선물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로 동서내외는 지속적인 부부싸움이 있었고 그걸 옆에서 조카가 전부 다 지켜보고 있었는지 시댁에 와서도 또 이 문제로 싸우게 되자 저희가 몰랐던 사실을 전부 다 털어놓게 된 거였어요. 상황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자 남편은 중간에서 그만하라고 소리를 지르며 동서내외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시모는 자식 새끼 키워봤자 아무 소용 없다면서 땅을 치며 오열을 했고 저희 부부 또한 그 모습을 보면서도 너무 많은 실망을 했던 터라 그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동서내외는 명절날 이후 서로의 생각 차이 때문에 이혼까지 가게 되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시동생은 지긋지긋한 집구석과 더는 엮이고 싶지 않다면서 시모는 장남인 저희 남편이 돌봐드리는 게 맞지 않냐며 다시는 연락하고 지내지 말자고 이사를 가버렸어요. 저희도 시모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연락하지 않았고 시모 또한 저희한테도 연락하지 않은 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등을 돌린 채 지내고 있었는데 저희 가족에게 뜻하지 않았던 기회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정말 힘들었던 시간들을 전부 보상이라도 받는 듯 남편의 생선가게 백반집이 퀄리티가 좋다고 느꼈는지 백화점에 입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몇 명의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손님들이 백화점 직원들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고 남편은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그리고 예전과는 다르게 저희 집안 사정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정말 좋아졌어요. 그런데 백화점에 입점했다는 소문이 시모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자 잘 나간다는 소식에 연락 한 통 없었던 시모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예전의 일들을 사과도 할 겸 얼굴 한번 보자고 했었지만 저와 남편은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을 온갖 무시하던 시모가 남편이 잘 나가게 되자 또다시 접근하려는 모습이 너무 꼴보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딱 한마디 했었죠. 누굴 건드린 줄 아냐며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기회가 찾아오게 되어 있다면서 시모가 함부로 오라가라 할 사람이 이제 아니라고 더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날 이후 몇 번 더 연락이 왔었지만 핸드폰 번호까지 전부 바꿔버렸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삶을 살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시모가 직접 찾아오겠다는 말을 하네요. 저희는 당연히 싫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동서와 이혼한 시동생의 가게에 문제가 생긴 것도 있었습니다. 족발집을 운영했었는데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면서 다시 장사를 시작했지만 더는 지킬 가정이 없어서 그런 건지 시동생은 예전처럼 족발 가게에 매달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폐업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남편과 같이 일을 하면 어떻겠냐고 부탁을 했지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껄끄러운 상황 자체를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욕심이 한도 끝도 없으면 그 끝은 나락이라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느꼈으면 좋겠어요. 저희 부부는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고 노력 끝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시모와 엮이고 싶지 않아요. 저희 가정은 지금 이대로가 행복하거든요. 시모는 연세가 들수록 등 돌린 자식들이 그립고 지난 날이 후회가 되겠죠.
돌아가신 아버님 핑계로 자식들 등골 빼먹으려던 못된 심보, 제발 고치셨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가족들에게 바라기만 하는 것보단 서로를 아껴주고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